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천류는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적용되지 않는 일들도 세상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끊어낼 건 확실히 끊어내는 게 나 자신을 위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오늘 사연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인생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아무튼 모름지기 첫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네요. 저의 인생살이를 잘 알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얘는 속속들이 다 알아서 그런지 늘 이런 말을 해요. 영미 너는 네가 살아온 거 드라마 사연으로 보내놔도 채택될 것 같아. 한번 보내보지 그래? 너가 안 내키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길래 서로 참 씁쓸하게도 웃었네요. 제 얘기 들어주면서 같이 울고 웃던 친구이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주변에서 봐도 그렇게 보여질 만큼 제 인생살이는 정말 지나온 자국자국마다 생채기가 아주 크게 나 있어요. 한편으론 그렇게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갈 구멍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제가 결혼을 했던 당시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고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늘 일 욕심에 쫓기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요. 왜 그렇게 출장이 많은 거야? 당신만 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왜 맨날 스케줄을 그렇게 잡냐고. 신혼인데 대체 이게 뭐야. 저도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은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기를 원했거든요. 전업주부로 살면서 집안을 잘 꾸며두고 본인만 바라봐 주길 바랬었어요. 그리고 사실 썩 말하고 싶은 사정은 아니지만 당시에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본인만 믿고 결혼을 하라며 집이며 뭐며 다 준비해 두었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답니다. 영미야, 오빠만 믿어. 오빠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걸었고 결혼할 집이며 차며 다 준비해 놨어. 이 모든 게 너를 위해 준비된 거라니까? 물론 저도 이 말만 듣고 결혼을 결정한 건 절대 아니에요. 첫 만남에는 좀 삐딱해 보였지만 유머 감각도 있고 외모도 젠틀하고 여러모로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묘하게 저희 아빠를 닮았달까? 아무튼 인연이 되려니 여러 부분에서 맞아떨어지는 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잘 만나다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좋은 집을 신혼집으로 얻게 되긴 했었답니다. 시댁이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해왔던 곳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잡힌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간혹 저에게 가사 부분에서 기대를 하는 것을 종종 말하는 거예요. 영미야, 내 옷방 좀 정리해줘. 그리고 미팅 때 입을 옷들도 잘 세팅해주고. 아, 참, 주말에 어머니랑 식사할 거니까 잊지 마. 우리 집에서 모실 거야. 이건 무슨 마치 가정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싶더군요. 남편은 결혼한 이래 맨날 밖으로 돌면서 술을 진탕 마시고 회식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고 집에 있는 저에겐 늘 간단한 용무, 집과 관련된 일들에만 관심을 보였어요. 둘이 놀러 간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정말 아주 사소한 부분의 일상을 보낼 수가 없었답니다. 아직은 어린 세대기였기에 감히 이용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아가씨들처럼 똑똑했다면 일찍 갈라섰을 텐데 너무 판단이 늦은 거죠. 왜냐면 얼마 안 가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더더욱 저는 당장 남편과 이혼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잘 해보자 하는 헛된 소망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방향성을 만들어가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아기를 낳는다고 키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안 그래도 팍팍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이 냉정한 현실에
육아라는 더 힘든 관문이 저를 올가매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저에게 나름 보통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를 낳았고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었는데 이름 하나 짓는 것 가지고도 시댁에서는 저를 밤낮으로 못 살게 굴었답니다. 뜻이 어쩌네 저쩌네 하고 말이에요. 특히 우리 시어머니는 아주 고고하신 분이신데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우시는 분이라 참 맞추기 힘들었답니다. 너는 왜 그런 것 하나 어른한테 물어볼 줄을 모르니? 그리고 말이야, 준석이, 준석이 같은 애가 어딨다고. 그런 남편을 얻었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놨어야지. 못 낳았으면 딸이라도 제 구실을 하는 애로 낳아서 이름이라도 제대로 여쭙고 황송한 줄 알고 끼고 살아야지. 너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쏙 드는 구석이 없다. 일부러 그렇게 살기도 힘들겠어.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저조차도 수수께끼에 휩싸이는 거예요.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서 이런 독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 이렇게 말이에요. 남편은 그나마 본인 엄마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거고 어찌되었건 어머니나 시누이들이 가끔 전화로 타박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줄 수는 없었죠. 아무튼 우리 수진이가 태어난 이래 10살이 될 무렵까지 남편은 여전히 언제나 바쁘고 빠르게 돌아다녔답니다. 애가 2살쯤 되었을 때 제가 몸이 무척 아팠는데 그때도 남편은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저에게 월급을 다 오픈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야? 왜 월급이 이렇게 된 거지? 한 30% 깎인 것 같은데?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줄어든 월급에 세세한 명세표 같은 게 없이 돈만 달랑 들어온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재차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뭘 그런 걸 일일이 따져 물어.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깎이게 됐어. 그냥 그런 줄 알고 써. 아, 가뜩이나 회사 일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어. 급기야는 저에게 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려 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갈수록 저한테 숨기는 게 늘어가더군요. 이전에도 그렇게 투명하진 않았지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늦어질 것 같다든지 부서 이동이 있고 회식이 있고 뭐가 어쩌고 하는 얘기들을 해주지 않았어요. 말없이 출장을 가고 그냥 일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딸과 둘이서만 집에 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남들이 볼 때에는 좋아 보이는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끼케야 집 바로 앞 마트 아주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때 정말 웃지 못할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마트 안에는 정육 코너가 있었고 거기에 제 또래쯤 될 법한 남자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분 건지 남편이 일찍 퇴근하다가 이날 장 보고 있는 저를 봤나 봐요. 여기 정육점 남자 사장님과 제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 봤는지 어느새 자연스럽게 제 옆에 쓱 하고 나타나더군요. 뭐해? 얼른 사서 집에 안 가고. 근데 이 말을 할 때 좀 날이 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얼른 계산을 해서 받아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집 쪽을 향해 걸어가는데 남편이 묘하게 떨어져서 어색하게 걷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 앞에서 획 돌아서서 말을 하는데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 몇 번이나 눈을 껌뻑였던 것 같아요. 너 바람 피우냐? 아까 그 남자랑? 보통의 여자들은 이런 순간에 뭐라고 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잠깐 멈춰 있다가 다시 대답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뭘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여간 너는 해픈 구석이 있어. 남자들한테 빈틈을 주는 게 있다고. 왜 쓸데없이 시시콜콜한 얘기를 짓거려? 남자 무서운지도 모르고.
평소에도 뚜렷하게 대화가 없던 저희는 몇 마디만 섞으면 금방 엉켜서 싸워버리는 수준이 되고 말았어요. 말 조심해. 애가 듣잖아. 수진이도 듣는 앞에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어딨어. 그런데 여기서 남편은 정말 제가 용서하기 힘든 말을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이 말은 저에게 두고두고 상처가 되었답니다. 하여간 멍청해서는. 야, 너 뭘 모르나 본데. 남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완만하게 생각하는 여자가 애 엄마야. 유부녀라고. 왜냐면 뒤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소문날 것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고. 그냥 저렇게 아무거나 던지면서 그물에 걸려드나 보는 거라고. 넌 이미 잡혀있는 셈이고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정말 부정한 짓을 저질러버린 여자 마냥 너무나 비참한 기분이 되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서로 물어뜯나 이상하게 쳐다보던 딸과 눈이 마주치면서 세상 너무 초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 다시 말해봐. 뭐? 제일 만만한 여자? 남편은 이런 제 말에 대꾸도 다 하지 않고 옷만 대충 집어들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 반응을 보니 진짜 내가 왜 이런 인간과 살고 있는 건가 새삼 생각이 깊어지더군요. 하지만 불과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 말로 가슴앓이를 하고 남편과 얼굴도 마주하려 하지 않았던 저는 왜 남편이 저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짓거렸는지 곧 알게 되었어요. 역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본 게 있으니 본인이 느끼는 대로 생각해서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요. 당시 남편은 어떤 여자 하나를 만나고 있었더군요. 그걸 제가 알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건 그 여자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바삐 들어오는데 현관 앞에 웬 길쭉한 여자가 서서 아주 고자세를 취하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기 준석 씨, 준석 씨 와이프 맞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상간녀가 이처럼 당당하게 본가에 들이닥칠 수 있는 건지 몇 번을 되새겨봐도 놀라운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순진하게 남편 지인이나 되나 싶어서 답을 했더니 뒤이어 나오는 말이 정말 놀랍더군요. 아, 역시 보자마자 느낌이 딱 오더라. 듣던 그대로긴 하네요. 저기 말이에요. 대체 이혼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애 때문에? 대체 애가 뭐가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데 내가 키워주면 되잖아, 어? 저는 누구에게 세게 방망이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춥고 추웠던 이제 막 겨울로 접어들어서 얇은 잠바 하나로는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던 그날의 오후. 너무 끔찍하고 황당한 소리를 전면으로 듣게 된 거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여자는 사라졌고 제가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말했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남편은 그런 일이 없다, 아니다 하면서 전화를 곧장 끊어버렸어요. 무슨 연예인의 연애 사실을 캐묻는 기자와 기획사 간의 통화도 아니고 당연히 네가 알 바는 아니라는 듯 전화를 끊어버리던 남편. 그러고는 며칠을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며칠간을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데려오고 밥을 먹이고 공부시키는 하는 일정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다시 되새겨봐도 낮 시간에 찾아온 그 모델 같은 여자의 존재를 잊을 수가 없었고 내 결혼 후의 인생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한창 고민하던 중에 시댁에 말을 할까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얼마간 잠적했다가 갑작스레 그것도 제가 아침에 애를 학교에 보내는 길에 마주치게 되었어요. 지금 들어오는 거야? 왜? 이때 거의 전 이성을 잃고 애만 없었다면 남편을 물어뜯을 기세로 물었어요. 남편은 무슨 모든 잘못이 다 저에게 있다는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수진이 학교나 제대로 보내.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라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가는 동안 저는 멍해져서 정신이 없었고, 아이 학교를 보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만 그대로 뛰어들어가 남편과 엄청나게 다투었어요. 그 결에 애는 어정쩡하게 친구들 틈에 밀려서 학교를 가긴 했지만, 나름 그날의 일이 충격이었던지 하굣길에도 한참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나를 그 앞에서 버려두고 그냥 가면 어떡해. 다른 친구 엄마가 놀래서 나 데리고 같이 가줬단 말이야. 아빠랑 대체 왜 싸우는 거야? 요즘에 나 집이 너무 재미없어. 엄마 아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좀 이성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맘처럼 안 되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저는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약을 받아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과 그때 미친 듯이 싸우던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손찌검보다 더 아팠던 것은 남편의 폭언이었고요. 어차피 내 능력 없으면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집에 살아? 그러게 관리 좀 잘하고 여자같이 잘하고 다니지 그랬어. 저번에 누구 껄떡대는 것 같더니 뭐 만나는 남자가 있긴 하냐? 하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맨날 그렇게 우중충한 얼굴로 하고 다니니 남자가 안 붙지. 남편인 나도 이골이 나는데 밖에서 남자들한텐 참도 여자랍시고 눈에 들어오겠다. 여기까지 말을 듣고서 저는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어질어질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듯한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분노해서 따지고 들었더니 손찌검을 한 거예요. 나, 나, 나 때렸어? 지금 때린 거야, 나를? 맞은 흔적에 뺨이 얼얼한 상태로 있는 와중에도 실감이 나지 않아 바보같이, 정말 등신같이 저는 저에게 손찌검한 상대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은 본인도 직후에 놀랐는지 움찔거리긴 하더군요. 하지만 끝까지 자기 잘못이 되는 건 싫었는지 정말이지 너무나 역겨운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가 끝까지 대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적당히 맑게 알아듣고 입 다물고 있어야지. 왜 매를 버냐고. 아, 진짜 질린다 질려. 왜 이렇게 싸울 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야, 어? 그러더니 모든 책임을 저에게 지우는데 정말 욕이 나갈 뻔했어요. 좌우지간 자꾸 소동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일거리 만들지 말고 알았어? 소란 피우면 바로 이혼이야. 너 이 말이 뭔 뜻인지 알지? 너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집에서 내팽겨쳐지는 거야. 아무리 멍청해도 이 정도 말귀는 알아듣지? 하여간 뭘 알아들어야지 진짜.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담보로 걸고 본인의 외도를 제가 조용히 넘어가도록 협박을 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당한 피해자인데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걸까요? 너무 창피해서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참고 참다가 친정에 알렸어요. 친정 아빠께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믿을 수 없어 하는 눈치시더군요. 하지만 저희 집은 시댁에 비해서 월등히 형편이 기우는 집이었고 제가 딸을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래, 저기 영미야, 그럼 어떡할 거니? 수진 아범은 그렇다 치고 너는 어떡할 거야? 그 집에서 나와서 대책이 있냐? 아니, 그냥 여기 와 있으면 되긴 하는데, 아휴, 아빠가 너무 속상하다. 진짜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그놈의 새끼 멱살을 잡고 흔들 수도 없고 말이야. 참 가슴이 아팠던 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건 말이에요. 이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한테 말하지 말걸. 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소가리만 하실 분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싶더군요. 당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긴 했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상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이후에 제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셨거든요.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그래도 수진이, 수진이라도 데려올 수 있게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빌었어야 했는데. 이게 다 애비 잘못이다. 아빠는 아무래도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제가 오래도록 목 놓아 우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이 괴로워지셨던 것 같아요. 상황이 뭔가 급진전된 것 같지만 실제로 제 상황은 그렇게 빠르게 전개되었답니다. 이혼은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졌고요. 저는 순식간에 딸과 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정말 모든 일이 그렇게 아주 빠르고 빠르게 물살을 타듯 이어가게 될 줄 몰랐어요. 당시 저는 딸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단절되듯 이혼 선포를 듣게 된 게 충격적인데 제 딸아이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저와의 분리를 선택했으니까요. 엄마, 나 미주 이모랑 사는 거 좋아. 이모가 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줬어. 이모랑 아빠랑 셋이 저번에 어디지? 아, 맞다. 양평도 놀러 갔다 왔어. 남편이 몇 번 저에게 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던 날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와의 사이가 안 좋으니 그냥 본인이 효도한답시고 시댁에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이혼을 얘기한 뒤 제 말도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고 있었고 시댁도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우리 집에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니 당연히 전 시댁에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상간녀에게 우리 딸, 제가 배 아파 낳은 딸을 자식 삼아 그들 셋이서 살겠다고 데리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앙큼하게 느껴졌던 건, 아니 뭐랄까 좀 깜찍하게 느껴졌달까요? 그런 일이 있을 무렵 저희 딸아이는 저에게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저 역시 지 할머니네 갔다 온 줄 알고 있었으니 시댁이고 뭐고 싫어서 자세히 묻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제 엄마인데 다른 아줌마와 아빠랑 어디 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그 인간들 둘이서 당분간 애한테는 입단속을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애는 어쨌건 남편만의 아이거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제 피가 섞인 태어나는 것은 제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라고요. 그 부분에 너무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말이 도통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수, 수진아, 너 그 이모랑 산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 엄마랑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야, 어? 이렇게 달달 떨면서 딸에게 재차 물었지만 남편이 뭐라고 구워 삶은 건지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아니야. 아빠는 엄마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나게 해준다고 그랬어. 그럼 나는 그냥 이대로 아빠랑 미주 이모랑 같이 있어도 되잖아. 이모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다 데려가줬어. 엄마는 안 사주고 돈 없다고 하는 거 이모는 다 해줬다. 이것 봐봐. 딸은 제 앞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하찮은 장난감들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자랑을 하더군요. 솔직히 비싸고 쓸모도 없는 장난감들이라 공부해야 할 애한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 돈만 갖고 살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저에게 다 주지 않고 70%만 줬었잖아요. 그 돈 안에서 이것저것 다 사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충족받고 나더니 얼굴 예쁘장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그 여자가 좋게 느껴졌나 보더군요. 엄마는 맨날 돈 없다 없다 하는 소리만 하고, 미주 이모는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 말만 하라고 해. 누구랑 살 거냐고 하면, 나는 미주 이모가 재밌어. 엄마는 돈도 없고 힘들잖아. 얘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지 과연 알고 있기는 할까?
이때 저는 눈이 완전히 다 풀리고 머릿속이 먹먹한 상태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야단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애가 하는 말이라도 너무 투명하게 들려와서 그런지 꽤 충격적이더라고요. 정말 어이없게도 저는 이 집안에 딸 하나 낳아준 것 말고는 한 게 없다면서 거의 쫓겨나듯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하고 따지는 저에게 남편은 듣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듣는 앞에서 말이에요. 장인어른, 영미 말이에요. 얘도 그렇게 안 깨끗해요. 자식이 사는 모습 그렇게 다 잘 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얘도 여기저기 추파 던지고 다니고요. 저한테 안 걸린 것뿐이지 남자들이랑 꽤 재미 봤을 거라고요. 애 엄마가 그러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원래 우리 집에 와서 영미가 분에 넘치는 걸 누렸고 수진이 하나 낳아준 것 말곤 한 일이 없잖아요. 그냥 다시 본인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내주는 걸 고맙게 알아야 될 거예요. 사정없이 막말을 퍼붓는 남편을 보며 이런 괴물은 또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전 아빠가 이 말을 듣고 같이 멱살을 잡고 뒤엎으려는 것을 말리느라 용을 썼고 더 이상의 지저분한 싸움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죠. 당시 저에게 남은 것은 정말 몇 푼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친정 아빠 집으로 들어와서 사는 동안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동생네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숨죽여 지냈죠. 전 엄마가 안 계시기 때문에 뭔가 더 절 지지해줄 어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저를 공감해주고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때 몇 번이나 죽고 싶단 생각을 했지만 나이 많은 친정 아빠가 딸인 저 때문에 속상해 하시고 밤 늦게까지 일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됐을 때 같이 무너지는 아빠를 상상하니 그것만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다 쓰고 난 쓰레기 마냥 취급받으며 쫓겨난 것도 저에겐 몇십 년은 잊지 못할 상처가 되겠지만요. 가장 복병이었던 건 딸과의 생이별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밤중에 매번 흐느끼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게 가장 나은 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아이와 아주 슬프게 서로를 원하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과 딸아이는 전혀 슬픔을 느끼지 않은 채로 미련 없이 헤어지는 것.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가장 힘든 것일까 이렇게 말이에요. 혹은 어떤 게 가장 저와 딸의 관계에서 나은 것일지 확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쪽이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낮 시간에는 어찌어찌 꾸역꾸역 버텨내면서 슬픔과 외로움을 잊도록 열심히 일하고 움직였어요. 하지만 자려고 밤에 눕기만 하면 저에게 아주 사무치는 외로움과 슬픔이 찾아들더라고요. 10년이 되도록 제 손길을 탔던 아이의 체온이라든지 볼의 느낌, 머리카락을 매만져주던 때의 풍경이라든지 같이 다니던 시간들을 많이, 많이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그 두툼한 소마레에 얼굴을 묻고 건너편 방 친정 아빠께 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끄끄거리면서 울음을 토해냈어요. 그리고 이불에 대고 혼자서 마구마구 속삭였죠. 수진아, 수진아, 너는 내가 보고 싶지 않니?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이렇게 말이에요. 정말 과장을 조금 더 한다면 제가 그렇게 울며 한숨으로 들이쉬던 그 이불에 피라도 묻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제 속은 완전히 까맣게 타다 못해 여기저기 생채기가 기스나듯 나 있었고 거길 또 긁고 후벼파다 보니 피가 가득 배어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 밤들을 지나고 지나면서 남편이 몇 번은 만나게 해주어 겨우겨우 징검다리를 건너듯 일상을 극복해 나가긴 했어요. 참 구슬프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이혼 전에는 제가 수입이 없고 남편 돈만 갖다 쓰느라 딸아이에게 뭘 시원하게 사주질 못했어요. 얘는 맨날 어린애처럼 보채고
저로부터 많은 무력을 거절당하고 칭얼대곤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고 나서 가끔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일 무리하게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딸에게 돈을 왕창 쓰고 싶더라고요. 내가 좀 더 힘들고 말지. 이전처럼 나와의 일상을 매일매일 보낼 수도 없는데 만난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갖고 싶다는 것을 다 사줘야지 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혼하고 난 뒤 5번째 만났을 때 말이에요. 딸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저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엄마, 나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엄마 만나지 말래. 이모랑 아빠가 그랬어. 엄마가 뭐 사준다고 해도 받지 말래. 이날 저는 길 한복판에서 어린 딸아이의 어깨를 잡고 거의 정신이 나간 듯 흔들어댔어요. 그,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너는? 수진이 너는? 너는 그러고 싶어? 그럴 거야? 너는? 이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딸아이는 아프다고 울고, 나중에 연락을 받아 쫓아온 남편은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며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저는 제 딸 수진이의 모습을 10살 이후로 한 번도 볼 수가 없게 되었죠. 남편은 정말 독하고 독하게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각오가 아주 단단하게 서려 있더군요. 야, 꿈도 꾸지 마. 수진이도 너 무섭다고 난리야. 다신 꼴도 보기 싫대. 넌 이제 애 엄마도 뭣도 아니야. 그냥 조용히 꺼져. 알았어? 이러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제 불륜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그게 뭔데?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럼 어디 내놔봐. 내놔보라고. 내가 뭐 때문에 너란 인간한테 애까지 뺏기고 이 꼴을 당해야 돼? 바람은 네가 피웠잖아. 어디서 지금 나를 갖다가 모함하냐고. 남편은 이때 거의 반협박을 하다시피 말을 하는데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무섭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네 주제에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갈 돈은 있고? 잔말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 나중에 애가 보고 싶다고 하면 그때 보여줄 테니까 내가 연락할 때까지 닥치고 있으라고. 이렇게 저는 완전히 생이별을 당해서 그나마 가끔 만났던 것까지 거부된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망가뜨리고 싶을 만큼 혐오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따라오는 자기 혐오는 바로 딸과의 관계였어요. 어쩌다가 내가 낳은 자식에게 돈으로 밀리는 상태가 된 걸까요? 어렸을 때라도 지 아빠나 할머니, 고모가 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일일이 다 가르치며 키워야 했을까요? 무슨 착한 여자병에 걸려가지고 딸 앞에서 씩씩한 척 신데렐라인 척 했던 건지 엄마가 자기를 키우며 어떤 삶을 감내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했을까요? 그랬다면 애가 야멸차게 그냥 돈에 이끌려서 저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결과론에 불과하고 상황은 이미 벌어졌는데 이랬고 저랬을 걸 따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죽고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게 쉽게 죽을 수도 없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는 저희 친정 아빠였거든요. 한창 꽃 같은 나이에 결혼해서 손녀를 낳고 살던 딸이 시간이 지나 이혼당하고 딸까지 뺏긴 것 때문에 저희 아빠는 저보다 더 심한 살얼음판을 지나고 계셨어요. 저 역시 아빠가 느지막이 얻은 딸이기 때문에 무척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으니 그만큼 아빠에 대한 정이 아주 컸었어요. 나쁜 생각을 꽤 많이 해보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해보기엔 아직 저희 아빠가 제 곁에 계셨어요. 그러니 죽어도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어떻게 하자 하면서 겨우 미루게 되더군요. 어찌되었건 넉넉지 않은 친정살이를 하면서 아빠도 돈도 여전히 벌고 있고 저도 그때 뒤늦게 사회에 다시 나가서 일하려니 만만치 않은 일상들이 반복되었죠. 몇 번을 오래 일하지 못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혼녀라고 만만히 보는 아저씨들의 추근댐에 자꾸 걸려 넘어지자 그쯤 되어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딴 거 하지 말고 네 나이부터 나중에 늙어서까지 할 수 있는 공부 그런 거 해봐라. 아빠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 딸도 느지막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더라. 너도 해봐. 머리가 굳었는진 몰라도 다시 돌리면 어떻게 되지 않겠어? 늙어서도 밥벌이를 해야지. 세상 일에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볼 때 영미 너는 아주 똑똑해.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빠 밑에서 자랐던 제가 말이에요.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던 남편과의 10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새삼 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힘겹게 저를 응원하고 받쳐주겠다는 아빠의 다짐을 들으며 저는 낮에는 간단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어요. 사실 10년 만에 돌아와 아빠와 둘이 살아가는 일상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저나 아빠나 둘 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뭐든 해보자는 생각 말이에요. 아빠는 자식인 저를 위해,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하여 아빠를 위해서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 남동생 부부도 제가 왜 친정에 이렇게 오래 와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고, 동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파했어요. 어, 누나, 어떡해. 누나 시집가고 내가 너무 못 돌봤나 봐. 매형 그 자식 진짜 내가 잡아서 내가 두들겨 패줬을 텐데 말이야. 누나도 그러고 싶었겠지만 수진이 때문에 수진이 아, 아니야 누나. 그만하자. 누나 힘내. 나는 누나 편이야. 알지? 동생은 어떻게 위로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말미에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자기가 봐도 누나의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처연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올케를 볼 면목도 없고 민망해서 둘을 달래서 내보냈고, 그럴수록 더 이 악물고 제 상황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매번 이렇게 힘을 내고 달리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말이에요. 구질구질하게 남편에게 매달려 수진이랑 제발 연락을 한 번만 해달라고 전화도 걸어보고, 문자도 수십 통, 전화도 수십 통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루는 딸이 직접 보낸 듯한 문자가 왔는데 마치 꼭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아픔이 일어나는 내용이었답니다. 엄마, 제발 연락하지 마. 나는 이모랑 아빠랑 할머니랑 아주 잘 살아. 할머니가 키워주고 계셔. 연락하지 마. 알았지?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모든 것을 잊기로 결심했어요. 평생토록 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내 자식을 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냥 당분간은 좀 쉬어야겠다. 나중으로 미루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 문자의 내용은 저를 초 단위로 올가매면서 숨을 조여올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일단 살아야 했고 삶은 계속 앞으로 밀어나가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 딸의 그 무시무시한 단절의 문자를 잠깐 머릿속 저 어딘가의 서랍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년이 지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겨우 붙었어요. 기쁨도 잠시 취직하고 나면 이전보다는 뭔가 좀 더 발전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본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로 대차게 포부만 가진 채 그렇게 뛰어든 사회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남편과 아이에게 받은 상처로 숨을 못 쉬고 있던 저는 새로운 난관을 만난 것 같았죠. 여자라고 무시하고 여전히 어딜 가나 이혼한 여자라고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난감한 꼴을 너무 많이 당하게 되니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말이에요. 부동산 사장님 말고 그 외에 마주하는 직원이나 사람들에게는 그냥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척 했어요. 희한하게 사람들은 이 정도 선을 정해서 말을 하면 그 이상은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저 결혼했고 아이가 있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남편도 바쁘고 저도 슬슬 일하러 나왔죠. 이렇게 말하는 제 현실이 실제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속으로 이를 아주 악물고 제 속을 간신히 달래가며 말을 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고 완전히 텅 비어 있는 폐가 같은 그런 상태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사람들은 남의 나쁜 소식에 관심을 보이고 더 알고 싶어 하지 무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제 딴에는 꽤 거북한 거짓말을 해가면서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나름 살 길을 찾게 되더군요. 부동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좀 더 공부해서 확장시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일하면서 애를 돌보는 엄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저는 껍질만 그렇게 말을 해두었을 뿐 실체는 완전히 비어 있었잖아요. 불행 중에 찾아온 다행이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똑같은 애엄마라고 쳐도 저는 시간이 많은 편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상사 쪽에선 언제든 불러서 쓸 수 있고 일거리를 맡겨도 되는 제 쪽의 일들을 몰아주기 시작했어요. 또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땅을 보는 눈이 생겨 종잣돈을 모아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잠자는 시간을 빼고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얼굴도 꽤 상하게 되었는데 나이보다 훅 들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같이 일하던 직원이 저에게 관리 좀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영미 씨,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러는데 관리 좀 해. 원래 얼굴은 예쁘장한 것 같은데 주름이나 흰머리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 그 말을 하는 직원은 애엄마이고 나이도 40대인데 피부도 반짝반짝하고 머리도 새치 없이 늘 제대로 염색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문득 이전에 남편으로부터 너무 아줌마 같다며 긴장 없이 살고 있다고 지적받았던 날들까지 떠오르지 뭐예요. 하여간에 저는 더 이상 뭔가 무시당하고 뒤처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 얼른 따라서 뭔가 추천받아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미용실도 소개받아서 염색도 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 외모도 한결 보기 좋아졌고 그러면서도 저는 돈을 벌고 개발을 위해 공부를 계속했어요. 나중에 동생네가 이사 갈 때 팁도 알려주고 저와 아빠가 살고 있던 그 빌라도 점점 불려서 번듯한 평수로 옮겨가게 되었답니다. 그때에도 저는 남편과 딸이 어찌 살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어요. 아무튼 유복한 집이니까 적어도 딸이 경제적으로 힘들 거란 예상은 하지 못했답니다. 제가 좀 여유가 생기고 뭔가 되돌아볼 때가 되었을 때 그쯤 되니까 거의 이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무렵이더군요. 남편과 아이와 살던 시간이 10년이었고 그들과 떨어져 살던 것이 똑같이 10년. 아주 동일한 시간의 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사실 중간에 저는 다른 핸드폰을 개통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저장은 해두었답니다. 하지만 연락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어요. 적어도 딸이 20살이 되면 그 해에 당당하게 다시 연락을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쯤 되니 딸에 대해서 저도 무슨 감정이 남아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딸을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심한 원망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확히 10년 차에 딸이 20살이 되는 봄에 저는 용기 내어 연락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참 뭐랄까, 다행스럽다고 말하기엔 그간의 제 고생이 너무 혹독했었기에 굳이 이렇게 퍼즐을 맞추고 싶진 않았지만요. 그쯤에서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닌 상태였어요.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동안 부동산이나 보험 쪽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나름 재산을 적지 않게 모은 데다가 아빠와 동생도 제 덕을 나름 보았다면 본 수준으로 살게 되었으니까요. 이쯤에서 제가 전 남편과 딸에게 연락을 한 것은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연락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뭔가를 어떻게 하고 눈물에 상봉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답니다.
아무튼 무척 긴장한 상태로 전화를 걸었고 남편에게 이 모르는 번호로 걸어온 전화가 저임을 밝혔어요.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목소리는 서로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되더군요. 나야, 저기, 잘 지냈지? 다른 게 아니라, 음, 수진이, 수진이 좀 볼 수 있어? 시간도 많이 지났고, 나도 연락을 해도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제 말에 의외로 남편이 순순하게 응하는 거예요. 순응이라기보단 뭔가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지금 집에 없어. 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봐. 그래서 곧장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모르는 번호를 받은 딸에게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 너무 복받쳐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수진, 아, 엄마야. 이 말이 얼마나 어색하게 입에 걸리던지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입에 머금고 있던 말인데 제대로 내뱉어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도 딸은 조금은 어쩌면 아주 조금은 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돌아온 딸의 대답이란 어른이 되어 이 아이의 생각은 완전히 딱딱한 비누 마냥 굳어져 지 친엄마인 저를 매섭게도 내리치더군요. 왜? 왜 전화했어? 뭐 어쩌라고? 아빠가 번호 알려준 거야? 진짜 지랄들을 하네 정말. 딸은 곧장 이렇게 내지르면서 저에게 아주 말할 수 없이 짜증을 퍼붓더군요. 왜 전화해서 난리냐? 뭐 심파 드라마라도 찍자는 거냐? 애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그러냐는 둥 아주 지 아빠랑 똑같이 저를 공격해댔답니다. 이때 제가 연락했을 당시에 남편이 딱히 공격적이진 않았지만 저와 이혼할 무렵 자기 잘못은 다 접어두고 저에게 뒤집어 씌우던 모습 말이에요. 딸도 아주 똑같더군요. 지가 저를 밀어낼 땐 언제고 어떻게 저보고 자기를 버렸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온갖 원망 섞인 쇳소리를 저에게 퍼부어댔어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제가 어떻게 알 길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 모든 고생의 궁극적 원인은 저에게 있는 듯 아주 몰빵해서 퍼부어대더군요. 내가 어려서 뭘 모르고 한 술인 줄 알면 엄마가 알아서 챙겼어야지. 연락하지 말란다고 진짜 안 해? 자식을 버려? 그러고도 엄마가 엄마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아빠랑 미주이모 헤어지고 할머니네도 돈 없다고 다 같이 돌아다니며 살고 할아버지도 뭐 잘못돼서 아빠도 돈 없고 아주 죽을 맛이었어. 나 보육원까지 갈 뻔했어. 엄마가 알아? 아냐고! 딸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고작 이제 20살이 된 애가 대체 무슨 그런 변화를 겪은 건지 아주 악에 받쳐 있었어요. 제가 어린 날 딸의 목소리로 기억하는 그 목소리는 아주 조금만 남아 있었고 거기에 사나운 말투가 덧대어져 저를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본 뒤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집 주소를 받아두었어요. 그리고 곧장 차를 끌고 그 다음날 집으로 향했죠. 대충 짐작은 했지만 차를 끌고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열악한 동네 안에 살고 있더군요. 가짜로 줬을 리는 없고 정말 이게 맞다면 왜 이들의 생활이 이렇게 갑자기 그래프가 꺾이듯 축 처진 것인지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그 부분은 남편도 딱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딸 역시 대충 말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힘겹게 찾아가 번지수가 맞는지 앞을 본 다음 차마 남편의 이름을 부를 순 없으니 딸아이의 이름을 불렀죠. 썩 부르기에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러자 얼마 안 되어 지하 방들이 모여있는 그 골목 안에서 길쭉하게 키가 큰 여자아이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걸어 나오더군요. 그 뒤로 러닝셔츠 바람에 웬 아저씨도 같이 따라 걸어오는데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뭐야? 엄마? 왜? 왜 왔어, 여기? 저는 그 앞에 서서 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한참 딸의 모습과 그 뒤에 서 있는 남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찬찬히 훑어보았어요. 왜 이런 그림 안에 우리가 각각 서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딱히 없어서 그런지 모든 게 이상하고 낯설더라고요.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딸을 보니 그 얼굴 안에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어떤 언저리 부분이 보여서 기분이 묘했어요. 나보다는 키가 크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걸 더 이어갈 틈도 없이 뾰족하게 쏘아붙이는 딸 덕에 감상이 끊어졌어요. 뭘 봐? 뭘 보냐고. 여기 왜 왔는데? 다신 오지 마. 예전에는 지 아빠가 그렇게 못 만나게 하고 오지 말라더니 이젠 딸아이가 머리가 커서는 그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얼굴을 마주하고 나니 별의별 감상이 다 떠오르면서 어린 네가 뭘 알았겠냐 싶지만 자꾸 날카롭게 말을 뱉어내는 딸을 보니 마음을 추스리기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슬그머니 목이 맨 상태로 입을 떼었죠. 너 때문에, 수진이 너 때문에. 뭐? 나 뭐? 뭐 어쩌라고? 딸은 제 말을 자르고 곧장 악을 쓰더군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짧은 사이에 빠르게 생각해 보니 지 할머니고 뭐고 다들 모든 상황을 엄마인 제 탓으로 돌려놔서 애가 이렇게 받아들인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거야 그거고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엄마의 몫을 다하려고 했던 저를 밀어내던 딸이 비슷한 시간이 지나 여전히 저를 밀어내고 원망하는 걸 보니까 그간 억누르고 달랬던 모성애보단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도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잘 들어. 내 얘기 끊지 마. 이후로 안 올 테니까 걱정 말고. 침을 꿀꺽 삼키고 겨우 말을 꺼낸 저에게 딸은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더니 여전히 눈을 번뜩이더군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뜸을 들이고 다시 저는 입을 열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그간의 힘든 날들이 밀려오며 나도 참 대단했다. 엄청난 세월을 보내왔구나 싶어 여러모로 북받쳐 오르더군요. 난 말야, 그때 네가 뭘 알았겠나 생각했어. 수진이 너 어렸으니까. 어른들 장난에 뭘 알았겠나 했어. 너는 엄마랑 헤어질 때 기억이 안 나? 엄마는 너를 데려가려고 했어. 근데 네가 싫다고 했지. 마지막으로 보내온 문자 네가 보낸 거 아니야? 아빠가 대신 보낸 건 아니잖아. 이 말을 하고 미간에 있는 대로 힘이 들어가면서 화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는 널 엄청 그리워했어. 만나고 싶었어. 그런데 네가 거부했어. 그래놓고 뭐? 엄마가 너를 버려? 모든 게 엄마 탓이라고? 엄마가 네 인생을 뭘 어찌했는지 네 입으로 자세히 말해봐.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했기에 네가 이렇게 사는 건지 말해보라고. 저 역시 악을 쓰며 딸에게 두 눈을 번뜩였고 딸은 순간 움찔하더니 여전히 눈은 저에게서 떼지 않고 노려보더군요. 너 말야, 잘 들어. 너, 돈 많은 그 이모. 니네 아빠가 엄마 걷어차고 데려온 그 여자 좋다고 했어. 엄마는 뭐 사주지도 않고 돈도 없다면서 필요 없다고 했어. 네가 그런 애였어. 그래놓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한 짓거리는 정말 조금도 기억이 안 나니? 이어지는 침묵 속에 남편도 불편한지 뭔가 뭐라 말을 하려고 하더군요. 당신과는 할 얘기 없으니까 입 다물어. 아, 아니다. 둘이 같이 들어. 있잖아. 그렇게 나란히 나란 사람 니네 가족 안에서 지워버렸잖아. 그땐 정말 나 당신이고 뭐고 다 죽이고 싶었어.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할까? 그래,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런 기분이네. 이렇게 졸렬하게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간 건 아니지만 참 치사하고 더럽게도 저도 똑같이 손수건을 흔들어 보이고 싶더군요. 날 걷어차고 버려놓고 끝은 저를 원망하며 저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말이에요. 나, 당신이 쫓아낸 데다가 수진이마저 나를 버린 탓에 정말 못같이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살았어. 니네가 뭘 알아?
뭐 이까짓 이런 데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데? 내가 니들한테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니네는 더 궁상 퍼뜨리면서 살아야 돼. 이내 딸은 지 아빠를 쳐다보더니 들을 것도 없단 표정으로 가자며 휙 돌아서더군요. 수진이 너, 내 얘기 안 끝났어. 나 너랑 네 아빠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합치면 거짓말 좀 보태서 100억대야. 들어는 봤니 너? 그런 집에서 살면서 들어는 봤냐고. 참 유치하고 찌질하게 실이 저를 무시하고 발톱을 드러내는 딸에게 저 역시 으르렁거리면서 이런 말을 잘도 했네요.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우울한 코미디인 게 말이에요. 저는 이후의 일들을 두고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제 벤츠를 타고 사라져버린 이후 딸에게 다시 문자가 온 거 있죠. 제가 정말 뭐 100억대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긴 하잖아요. 차며 뭐며 그날의 제 차림이라든지 아무튼 지들보단 훨씬 유복하다는 감이 들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며 밀어낼 땐 언제고 차근차근 지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 지가 과거에 내쳐버린 엄마의 외향적인 차이를 느꼈나 봐요. 그 뒤로 어줍잖게 뭐라고 연락이 온 거 있죠. 대놓고 뭐가 어떻다 도와달라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딴에는 엄마가 보고 싶긴 했었다나요. 엄마, 오랜만에 왔는데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런 거야. 정말 한 번만 보고 그만 보는 건 아니지?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나도 엄마 말대로 정말 어려서 뭘 몰랐어. 이렇게 보내오긴 했는데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만 돈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딸은 그냥 지 아빠랑 들어가 버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놓고 제가 구질구질하게 돈 자랑을 질러놓고 사라지니 그걸 보고 지 딴은 뭔가 머리를 굴렸던 모양이더군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방향으로 자라버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 쪽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저한테 온갖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혐오스런 남편은 나이 먹고 저렇게 딸 뒤에 숨어서 멀뚱하니 음침하게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역겹고요. 한때 가족이었던 이들과 이런 상태로 선을 긋는다는 건 다시 한번 제사를 아리게 하는 아픔이네요. 그래도 한 번은 인생에서 점을 제대로 찍어야 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제 동생은 그래도 조카 걱정이 되었는지 제 딸 수진이에게 돈 1,000만 원 정도 주는 게 어떻냐고 하더군요.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그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고 이전엔 찾지도 않았던 엄마의 권리를 따져가면서 점점 금액을 늘려가겠죠. 그 짧은 찰나 성인이 된 딸을 겪어보니 대강은 여러 부분에서 견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을 그으면서도 개운치 않은 기분이지만 세상에는 딱 이렇다 싶게 정리되지 않는 관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 생각도 없고 그냥 아빠 모시면서 쭉 살아갈 듯해요.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이고 그럼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건강하세요.